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대성마음의 전성호입니다. 예, 늦었죠. 많이 기다렸죠. 약간만 변명을 하자면 이제 어제 탐구를 제외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을 놓고 보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더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더 많이 철저하게 문제 분석도 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좀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늦은 만큼 더 정확하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강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잘 낸 시험이에요. 한국지리 매우 잘 낸 시험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평가원 그 문항으로서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손글씨 해설지를 주말 이후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될 파이널 교재에도 동봉이 돼서 들어가게 될 건데 선생님이 문제를 직접 태블릿에 풀었기 때문에 해놓은 게 있어요. 약식으로. 현장 친구들은 일단 급한 대로 이걸로 드렸는데 글씨가 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글씨로 주말 이후에 해서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해설을 들은 이후에라도 다운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평가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은 점수와 문제를 내는 입장의 출제자들이나 검토진들이 가진 생각은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이 출제에 관여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딱 보고 평가했던 건 문제 좋네. 근데 쌍지 중에 한지가 좀 더 어렵겠네 그랬어요. 근데 웬걸 등급컷이 원점수로 나오고 보니까 그리고 문항별 전답률을 보니까 세지보다 한지가 학생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문제의 변별력도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등급은 너무 이쁘게 배치시켰고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세계지리, 한국지리는 아닙니다만 세계지리가 만점이 1등급, 하나 틀면 3등급, 2등급 블랭크가 나는 그 불운한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잘 낸 문제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의 점수가 잘 나왔냐?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익숙한 유형의 고난이도 문제들. 고난이도가 많았는데 그게 익숙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을 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학생들은 어려운 내용도 반복적으로 나오면 적응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낯선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약간의 변별력까지 더해지면 아예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낯선 내용이 적었다. 세지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웠지만 잘 푼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제 고3 친구들은 대체로 조금 3월, 4월 달에 워낙 쉬웠으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오로라 때는 고3은 좀 각오하세요. N수생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했던 건데 고3 친구들이 되게 멘붕에 빠져서 그래도 선생님을 믿어주고 감사하게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런 경우에 뭐라도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선생님 기출을 좀 더 많이 풀까요? 라는 말을 하는데 기출을 풀어서는 그 실전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더 확실하게 다져지겠죠. 기본은 확실하게 다져지겠지만 낯선 유형에 대한 적응력은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한 번 더 하는 1년 더 한 N수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잘하냐? 올해 뭐 그렇다고 기출을 더 열심히 푼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진짜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강대에 갔더니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올린 거는 강대 친구들이 이 시험에서 반평균 43점 내기 넘을까? 그랬는데 넘었어요. 이 시험에서도 넘어요. 그 친구들이. 뭐야? 하고 보는데 학생들이 진짜 많이 공감한 게 강대 모의고사와 프리미엄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없지만 프리미엄 모의고사 구매되고요. 그리고 그 문항들로 재구성한 해시태그 모의고사 구매되거든요. 해시태그는 선생님이 해설까지 해놨어요. 강의까지. 그것들을 풀었던 경험이 이 문제들을 풀면서도 좀 어려워도 당황하지 않고 풀게 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문제 풀겠다? 시간 있다? 푸세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나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어려워도 많이 틀리더라도 변형된 문제, 사설 모의고사 그런 것들에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드러났잖아. 익숙한 유형으로는 물론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익숙한 유형으로는
변별력을 최고 난도에선 주지 못해요. 낯선 유형에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자. 하나하나 다지면서 기본적인 거 차츰차츰 끌어올리고 마지막 뛰어넘어야 될 한 문제까지 하기 위해서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 연습을 하자.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익숙한 유형이다 보니까 오답률에 있어서도요. 특징이 나타난 건 저는 한지와 세지 매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정답률 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6, 7문제예요. 근데 세지가 이번에 좀 많았죠. 한지의 경우는 딱 6문제 나왔어요. 순서대로입니다. 6번 가장 많이 틀렸고 그 다음 8번이고요. 그 다음 17번이고요. 그 다음 4번이고 그 다음 11번이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요 문제, 에너지 문제. 오로라 들어본 사람은 알 거야. 이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올해 EBS 연계교재에는 발전과 관련한 좋은 문제도 많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료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파트에서 나온 거거든. 이걸 제일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제가 이따 분석해 드릴게요. 네,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냈어요. 잘 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 지형 단원 문제가 2문제 들어있기는 하지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는 5단원,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업 있는 요 단원 문제들을 많이 틀렸다. 어려워했고. 그거를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익숙한 유형으로 고난도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정답률 50% 미만으로 떨어진 게 이렇게 조금 적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공부하고 뭐 거기에 덧붙여서 기출까지 풀었던 친구들은 극복을 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진짜 만점이냐 아니냐. 이것을 좌우하는 건 결국은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틀린 거에 비해서 원점수가 잘 나왔다는 친구들 많아요. 한지에서 역배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어려운 게 3점, 쉬운 게 2점이 아니라 어려운 게 2점. 그럼 어려워, 틀렸어. 근데 점수가 잘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지가 원점수가 세지보다는 조금 더 등급 간에 잘 나온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낸 시험이고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워서 고3 친구들은 고생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완성형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니까 선생님과 같이 호흡 맞추면서 해달라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이 이후의 커리들도 출제자들하고 선생님 문제 내주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 주의해서 이런 경향 더 만들어보자. 근데 전체적인 결론은 똑같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내던 모의고사 방향 맞았다. 지금까지 내던 문제 방향 맞았다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곧 있으면 슈퍼문이 오픈을 하거든요. 교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 퀄 좋아요. 난이도 좋고 어려운 문제들로 약 120여 문제 다루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실전력을 바짝 높여봅시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키워보고 필요한 지식들도 외워보고 그렇게 해나갑시다. 아시겠죠?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믿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의외로 학생들 틀렸거든요. 저도 그냥 뭐 집중해서 안 풀다가 대충 보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정답이 안 나오지?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자, 위치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양구, 강원도 양구 배꼽축제에 있는 그 다음에 정동진은 강릉에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기억이 가장 빠르다라고 니은이 가장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일몰 시각, 일출 시각, 남중 시각 할 거 없이 이거는 동쪽이 빠르고 서쪽이 느리죠. 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동쪽은 지도에서 위치를 찍어보면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 중에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독도 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세 지역 중에 니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니까 틀린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영토의 최남단이라고 돼 있는데 영토라는 것은 섬, 도서 지역과 한반도, 육지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되냐면 마라도가 되죠. 이어도는 섬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 끝, 육지의 남쪽 끝이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틀렸고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초좌우선이 있죠. 우리나라는 압축해서 그리면 이렇게 동쪽으로 동경 124도, 132도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표준 경선은 15도 단위로 잘라 쓰는 거고 우리나라는 요거를 써요. 우리나라 동서간의 거리보다 벗어나서 일본 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경선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 가장 동쪽을 골라봐 그 얘기고요. 주어진 지역 중에 가장 동쪽은 니은 정동진이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이 문제를 틀린 친구 중에 너무 어렵게 생각한 친구가 있더라고. 표준 경선인데 가운데 지나는 거 생각했대. 중앙 경선. 그렇게 되면 이 문제 못 내.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은 관계적 위치가 아니라 지리적, 수리적 위치고요. 기억은 수리적 위치,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쪽 끝, 육지 이런 말 했으니까 자연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그다음 동그라미 5번은요. 최저조위선이다 아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남해안에 있는 해남군 쪽은 직선기선이 맞겠지만 동해안에 있는 강릉 정동진은 통상기선이라서 5번 선지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까다로웠습니다. 2번 문제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틀린 친구들은 요 선지 때문에 틀렸더라고요. 자, 주어진 지형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사구 얘기고요. 석호 얘기고요. 이거는 파식대 얘기고요. 요거는 단구 얘기죠. 틀린 친구들은 정답은 5번인데 정답을 3번으로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고 기억이 무슨 이야기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이라는 건 사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모래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많이 있다. 지하수의 보물창고다라는 말씀 드렸죠. 선생님 개념책에는 사진도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바닷가인데 모래인데 물이 쭉 빠지지 않고 바닷물과 섞이지 않은 담수, 지하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이 물은 짠기가 없다, 염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1번에서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니은 석호는 고여있는 물이라서 용수로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디귿은 파식대는 해시계가 뒤로 깎이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리을은요. 둥근 자갈 볼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거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시험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의 변별력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번 문제 선지처럼 1번의 기억 니은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건 기억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거야. 이런 것 자체가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거든. 그리고 또 뒤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A, B, C, 5번 풀 때 당장 나올까요? 가나 이렇게 미지수가 여러 개인 거. 지역도 미지수, 자료도 미지수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연습시키고 있어요. 오로라까지 풀고 아직 무지개 듣고 오로라까지 실시간으로 따라왔는데 안 되더라. 혼자 문제 푼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빈칸이 많이 들어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기출문제 안 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기출문제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지개에서 같이 했던 부교재 엔제를 열심히 풀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겪어보고 스스로 풀어본 경험만 있으면 그게 엔제가 됐건 기출이 됐건 간에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안 풀고 강의만 듣고 있고 그 딱 선생님이 특히 선생님이 무지개에서는 수업 중에 문제도 안 다루잖아. 오로라에서만 다루지. 그것만 딱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란 대로만 해주세요. 열심히.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좀 낯선 유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제가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저거 설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문제의 접근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낯선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자, 이 문제는 일단 서울을 주면서 도심에 있는 중구와 종로구를 안 줬다는 건 매우 독특한 거예요. 이런 유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강남구, 서초구 쪽에 부도심 줬고요. 노원구, 도봉구 쪽에 외곽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떤 지역으로 용어를 붙이기엔 어려운데 구로구, 금천구 쪽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을 준 거죠. 그래서 도심을 빼고 냈다는 건 특이한 겁니다. 자, 여기서 상주인구가 있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는데 둘 다 높은 가가 부도심이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죠. 근데 나하고 다가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상주인구가 이게 많으니까 얘를 그냥 다로 갔을 거예요. 얘를 나로 가고요. 결론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약간 자료가 부족한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어진 거고 그냥 상주인구로 풀어서 맞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이게 노원구하고 도봉구인데요. 만약에 한 지역씩 냈을 때 도봉구를 내면 도봉구는 분명 외곽 지역이지만 상주 인구가 노원구보다 훨씬 적고 여기 있는 강남이나 서초구보다도 적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외곽 지역 낼 때는 상주 인구 많으니까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일반화된 애에서 벗어나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풀었다는 건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 만약에 이걸 자료를 가지고 승부를 보고 싶었으면 다른 자료가 좀 더 들어갔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제자들이 보는 눈에서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어떤 분야일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로 숫자를 냈는지. 근데 선생님은 조금 더 다른 자료 주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근데 있잖아 그거는 사후에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고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출제자 레벨의 고민인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개를 그냥 가는 건 좀 위험하다. 심지어 여기서 보면 외곽 지역이 부도심보다 상주 인구도 적게 잡혔잖아.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그런 것들 애매한 거로 느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가가 이거인 건 맞잖아요. 근데 나와 다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쓸데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낯선 문제, 도시 문제 원래 어렵거든요. 이 문제도 쉬운 거 아니고요. 낯선 문제에서는 자료에 대한 자기가 100% 확신을 안 가진 상태, 못 갖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에 비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실력만큼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세지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세지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한지는 통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온 거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1번은요. 나다가 누군지 몰라도 가가 있고 가가 땅값은 제일 높은 데니까 틀렸어요. 2번은요. 나가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자, 나하고 다가 있어요. 첫 번째, 나가 구로 금천 쪽이고 다가 노원 도봉인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나가 노원 도봉 쪽이고 다가 구로 금천인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나다가 확신이 안 될 때, 그랬을 때 2번 선지는 나가 제조업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 선지는 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가 구로 금천이고 다가 노원 도봉이야.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했다면 정답은 2번으로 끝나야 돼요. 이제 좀 더 가볼게요. 3번. 가가 부도심이니까 통근 통학대 유입 인구가 더 많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됐고요. 4번.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느낌을 채야 되는데 가를 뺀 나하고 다를 얘기하는데 주간 인구 지수, 상주 인구 이거 가지고 도심이다 외곽이다 구분을 했죠. 근데 여기 도심은 없죠. 근데 얘네도 어찌됐건 일자리니까 이것도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서 좀 더 높은 게 당연하겠지. 그런데 얘네는 외곽이니까 좀 낮을 것이고 따라서 4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다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다가 구로 금천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5번은 지역 내 총생산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걸 구별로 물어본 거 되게 생소해요. 되게 생소한데 일단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고 그런 지역이 높을 수가 있다고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런 것들이 높은 지역이.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도 많고 인구도 많은 가가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다하고 나하고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 남아있는 지역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상주 인구가 요 정도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일자리 자체가 제조업이 여기에 많으니까 지역 내 총생산은 여기가 높다라고 추론이 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5번 선지에서도 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 다가 구로금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보시면 나와 다만으로 구성된 선지에서 2번만 요거를 얘기하고 4번, 5번은 같은 케이스를 얘기해요. 그러면 정답이 4번, 5번이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의 자료는 확실하고 남은 두 자료가 헷갈린다.
혹은 두 개 자료가 나왔는데 헷갈린다. 그럼 경우의 수로 나눠서 선지로 그걸 따져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와요. 그게 통합니다. 한국지리는 다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요것만으로 했다면 내가 뭐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서울 시내 인구 다 외우겠다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지형 단원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지형 단원과 관련한 거고 A는 그냥 삼각주 얘기하는 거고요. B는 하구뚝 근처에 있는 하천을 그냥 찍어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C는요. 배후 습지 논이니까 D는요. 하천 옆에 제방 있고 점점점이 취락 마을이죠. 바로 자연제방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로 갈게요. 기억. A가 유속의 감소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선상지가 아니라 삼각주니까 땡이고요. 니은은요. 여기가 하구 근처니까 이거 무슨 강이야? 낙동강이지. 그럼 남해안이지. 그럼 하구 근처니까 얘는 뭐겠어? B는 감조하천이 그것도 바로 밀물 썰물에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일 거라고. 근데 하구뚝이 똥 막혀. 그럼 바닷물이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와 못 올라와? 못 올라오죠. 그러니까 수위 변동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천의 수위 변동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니은 선지죠. 없지만 맥락상 하루 중 1수위 변동일 것이고 1수위 변동은 바닷가에 가까운 하류 지역이 크게 일어나는 건데 그걸 바닷물이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구뚝을 쌓는 거죠. 이 하구뚝은 역류를 바닷물의 역류,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흐르는 것 때문에 수위가 변동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수위 변동폭은 감소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리을 5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사람들은 리을 선지 때문에 틀렸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삼각주와 범람원에 있는 배우습지 모두 다 후빈기 때 만들어졌다. 한국지에서 모르겠으면 후빈기 하랬잖아. 후빈기는 빈기 아니라고. 빈기. 그냥 빈기 이후를 말하는 거라고. 최후 띄고 빈기랑 헷갈리면 안 돼. 리얼 선지 틀렸다는 사람은 요것하고 내용을 알았는데 틀렸다는 사람은 요것과 최후 띄고 빈기가 다른 건데 이걸 틀린 거예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다음 5번 문제는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그닥 어려움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선지로 곧바로 가죠. 동그라미 기억해 보게 되면 돌리내는 석회암이 있는데 발달하는 거고요. 그럼 고생대 조선 노충군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조선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용식은 화학적 풍화고요. 3번은 석회 동굴은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만들어졌지 용암과 상관은 없습니다.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는 제주도의 용암 동굴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맞아요. 석화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산화철이라고 하죠. 그것이 산화되어 여기 산화란 말이 뒤에 나왔네. 철이 산화되어 산화철. 그래서 붉은색이다. 바로 석회암 풍화토, 뭐 때로는 테라로사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5번은요. 밭농사를 짓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옳은 거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됐고요. 6번 문제. 오우, 진짜 오랜만에 발전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만점이냐 47점이냐 갈렸던 게 48점이냐 갈렸던 게 이 문제였어요. 요거는 강대에서도 이거 틀린 친구들 많았고 역시 송파대성에서도 틀린 친구들이 있었고 틀리지 않았어도 고민 끝에 겨우 맞췄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나다 지역을 연결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는데 결론적인 얘기할게요. 가나다가 누군지 몰라도요. A하고 B가 결론적으로 얘가 원자력이고 얘가 화력이라는 것만 알면 중간 선지 아무것도 몰라도 정답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건 중간에 자기가 모르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독해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아예 A하고 B를 바꿔서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꿔서 A가 화력, B가 원자력인지 알아서 아예 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발전 양식별 특성은 그게 설비용량이다, 발전량이다를 떠나서 원래 화원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A가 많으니까 A를 화력으로 했던 거죠. 그 친구들이 틀린 거예요. 근데 있잖아, 여기에선 주어진 지역들이 지금 전남, 얘들아, 부산, 경북이죠. 예,
바로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원자력 발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원자력 발전은 있잖아요. 있다 없다가 뚜렷한 발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지역에만 있어요. 그 있는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경북의 울진과 월성, 월성은 경주죠. 여기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부산의 고리, 그리고 고리 옆에 신고리가 생겼는데 그게 울산이고요. 그리고 호남권의 전남, 영광, 여기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영남권이고 여기가 호남권이 되죠. 근데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 보세요. 원자력은 이 지역에 밖에 없는데 이 지역 내에서는 원자력이 1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역에서는 잘 들어야 돼요. 지역 내 1위가 누구냐면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석유가 1위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자력과 화력을 얘기했지 석유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지역 중에 이대로라면 두 개는 원자력이 1등이고 하나는 다른 애가 1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모두 다 지금 A가 1등, A가 1등, A가 1등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발전인과 여기에서 말한 1차 에너지는 다른 거라는 거죠. 선생님이 무지개 때 했던 거는 1차 에너지에 대한 거라는 거지. 다른 거야, 자료가. 오케이? 그래서 이상하다. 전남은 석유가 1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한 지역만 1등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다 1등이 똑같지? 라는 건 이것이 1차 에너지 전체에 대한 건데 석유 같은 건 발전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석유 화학 공장에서 쓰는 거고 발전소에서 쓰는 건 석유가 없다. 그리고 이 자료는 1차 에너지 빼고 발전으로 쓴 것만 1차 에너지 전체가 아니라 발전으로 쓴 것만 따졌기 때문에 전남조차도 원자력이 1등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원수가 안 통하고 원자력이 1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화끈한 특징이에요. 없으면 없지, 있으면 지역 내 1등이다. 발전에서는 다 1등이다. 그겁니다. 그거. 되셨죠? 주어진 지역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전남에 이런 1차 에너지일 때는 석유가 1등인데 발전만 따졌더니 원자력이 1등이 된 요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력의 비중이 좀 적은 요 지역이 전남이 되겠네 요렇게 갔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변 생각을 해보니 여기에 기타라고 나온 건 뭘까? 화력, 원자력, 수력을 뺐다면 기타는 신재생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이라고 하는 건 태양광이 가장 많은데 태양광의 메카가 전남이니까 전남이 큰 거구나 이해가 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여기도 신재생이 많다는 얘기네. 부산에 신재생 배운 적 없잖아. 근데 경북은 풍력이나 태양광 배웠잖아. 그래서 얘가 경북이겠구나. 그리고 얘가 부산이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요 기타라고 돼 있는 걸 신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한 방식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전남을 구했다는 전제 속에 이 두 개가 누가 경북이고 누가 부산일까요? 고민할 때 바로 수력이었거든요. 여기서 수력은 양수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양수식을 지금 교과에서는 강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양수식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죠. 경북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니까 양수식 많길래 경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근데 양수식이 지금 교과는 아니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접근하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 수력은 수몰 지역이 발생하죠. 물에 잠기는 지역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대소비지 근처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 많이 쓰는 대도시나 아니면 산업단지, 말줄이께 산단, 산업단지 근처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 물이 잠기니까. 그래서 송전비가 비싸다라고 하잖아. 맞지? 송전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수력은 대도시에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얘는 부산일 수 없다는 거야. 알겠니? 신재생으로 해도 좋고 수력으로 봐도 좋고
심지어 양수식까지 봐도 좋아요. 뭐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다 연결하는 건 어렵다. 다만 A하고 B는 했었어야 되고 이것이 너무 매력적인 결과적인 함정이다. 그래서 A와 B만 했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걸 못 고른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많은 잘못된 풀이 방법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예,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통계 보여주고 이건 이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측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결과가 이거지 라고 말하는 건데 결과 누가 지금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로우 데이터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접근할지 처음 본 자료인데 알려달라고 했지. 그런 겁니다. 자, 선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가가 전남이었으니까 이 지역의 원자력 설비용량이 가장 많다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북의 2개라는 걸 알면 그 얘기는 틀렸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가, 나는 영남지방, 다는 호남이라는데 가가 호남이다. 3번 볼게요. B는 화력이고 화력은 입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은요.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는 수화원이에요. 특이하죠? 화력보다 수력이 먼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화원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선지는요. 원자력을 끼고 원자력이 늦다로 이용하지 수력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력이 더 빠른 거니까 A는 B보다 원자력이니까 느리다 이랬어야죠. 동그라미 5번은요. B는 A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화원수니까 그렇죠. 맞는 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했죠. 답은 4번 아니면 5번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번 선지에서는 A는 B보다 이용된 시기가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A는 화력, B는 원자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5번 선지에서는 B는 A보다 발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A가 원자력, B가 화력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반대의 경우를 얘기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아까 풀이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6번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됐고요. 7번. 이거 틀린 친구들은 진짜 기초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거 틀려놓고 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헛짚은 겁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자, 선지로 가서 말씀드리면 기역은 서고 동전대 이건 겨울이고요. 동그라미 기역에 있는 남서풍은 남쪽에서 불어오잖아요. 남동풍, 남서풍 헷갈리지 말고 핵심은 남쪽이야. 그러면 이거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라서 여름이 됩니다. 니은은요. 대류성 강수는 한여름 소나기를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니은은 겨울이니까 땡이고요. 디귿은요. 높새바람인데 높새바람은 팬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영서 지역이 고온건조한 거죠. 왜냐하면 북동쪽에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바람이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팬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이 고온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원도라고 하게 되면 영서가 영동보다 고온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선지 맞았고요. 리을은요. 네. 팬 현상은 바람 맞이 사면은 비를 뿌리고 바람 그늘 사면은 건조한 겁니다. 바람 그늘은 요새 용어로는 비그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 8번 문제는 6번에 이어서 변별력이 컸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6번에 이어서 변별력이 컸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제 출제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차이는 뭔지 아니? 당연한 얘기할게. 나랑 똑같은 고민을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친구들 중에 틀린 친구들이 많아. 근데 난 맞았어. 이게 뭐 자랑이냐는데 저 이번에 바짝 긴장하고 풀었어요. 문제 어려운 것 같아서. 한지하고 세지 다 맞았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8번을 보고 헷갈리는 자료가 있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러나 그 문제를 맞은 사람과 틀린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선지를 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속어법으로 풀었냐 안 풀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한국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어렵다. 근데 익숙한 유형이라 잘 풀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드리지 않은 쌍지할 때 세지 해설에서 말씀드린 세지는 이 선지 속어법으로 안 풀려요. 근데 한지는 풀려요. 그래서 점수가 자기가 아는 것보다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보다 잘 나오려면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제발 부탁인데 지리 암기 과목 맞거든? 근데 암기만으로 안 돼. 하나 물어보자. 영어 암기 과목이니 아니니? 암기 과목이라 하는 사람 없지. 근데 단어 안 외우고 되니?
안 되잖아, 그것 또한. 그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공부는 기본이 암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자기가 자꾸 반복하면 암기로 안 느껴져요. 응?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게 암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암기한 기본에다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필요해. 놀라운 사실 말해줄까?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 딱 뭐 이거 올리고 나니까 작년 제자들이 답을 달아주거나 DM을 보낸 친구가 있어. 심지어 오늘 하나는 강대 찾아왔더라고. 선생님만 만나러 온 건 아니지만 서울대 인문대 간 친구는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다 까먹었대요. 구체적인 암기. 근데 문제 잘 풀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풀어요. 뭘까?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놀라운 건 사람의 기억력으로 기억하는 암기한 지식은 까먹을 수 있어도 문제를 푸는 방법, 몸에 밴 습관은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지식이 부족한 것도 선지를 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착을 하면 여러분들 혼자 그 방식은 쉽지 않으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8번 이제 잘 보세요. 제 고민이 뭐였냐면 주어진 지역은 이거 부연대 부연지 몰라도 돼요. 그냥 시골 이렇게 놓고 푼 친구들 많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 요 친구는 세종 이건 알아야죠. 그리고 요것도 충북의 왼쪽 위에 끝이니까 진천. 참고로 왜 충북의 왼쪽 위에 끝이냐라는데 시도 광역시들은 행정경계를 지금 달리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진천, 그 다음에 여기 청주. 부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기본적인 지역들이야. 테두리 지우고 앞자만 쓸게. 부여, 세종, 진천, 청주. 자, 이 지역들을 볼 때 저는 첫 번째 유소년이 가장 많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거 가지고 세종시가 가구나 했어요. 전국에서 심지어 유소년 1등이고요.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인구 증가율 압도적으로 높겠죠. 됐어요? 그리고 노인이 가장 많구나, 가장 농촌고루라는 거구나 라 했어요. 심지어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구나, 마이너스구나, 0 미만으로 갔구나, 농촌했어요. 2000년도 때문에 빠졌구나. 근데 제 고민은 이 두 개였던 거예요. 나하고 다였던 겁니다. 나하고 다였던 거예요. 왜 고민이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걸 봤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박쳐드릴게요. 시기를 본 거죠, 증가율. 2015년이죠. 그럼 선생님이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시기별로 준 자료를 볼 때는 90년 이전과 90년 이후. 그리고 때로는 2000년, 2005년 전후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장 최근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교외화로 인해 성장한 도시들을 고르라는 건데 충청권 문제이기 때문에 교외화로 성장한 지역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충청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라서 성장을 많이 했겠냐? 아니면 청주가 있기 때문에 통합시가 되면서, 즉 청주가 청원을 통합하면서 인구 증가가 됐겠느냐? 이것에 따라 무엇이 더 컸냐에 따라 결과는 요것과 요것 인구 증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출제자 이렇게 저 도와주는 출제자한테 제가 질문했죠. 이거 뭘로 봐야 될까요? 놀라운 거. 청주가 청원이 청주에 통합된 건 2014년. 다시 말하면 이건 2015년 자료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나는 반발심 듣잖아. 아니 그러면 2014년이 통합 연도로 하는 걸 애들이 외워야 되나요? 그랬더니 출제자가 자료를 막 해보더라고. 2013년, 즉 통합 이전과 그 이후의 시점으로 잡으면 내 말이 맞대. 둘 다 증가율이 비슷하게 나온대. 근데 통합 이후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나가 청주인데 증가율이 거의 0이라는 거야. 진천은 혁신도시라서 크고. 근데 이거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이거. 그럼 우리가 통합 시점까지 외워야 돼? 난 그거 동의할 수 없거든. 그것도 아니고. 그거를 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문제를 풀 때는 나와 다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나가 진천인 경우, 다가 청주인 경우, 반대로 나가 청주인 경우, 다가 진천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로 들어갔어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 두 개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요. 앞의 문제들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따져서 선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답을 고르고 나니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4번 선지가 답이었고 이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충청권에선 대전 다음이 청주기 때문에 이건 강조했던 겁니다. 대전 다음이 청주기 때문에 4번 선지에서 보니까 나가 청주가 되는 요 케이스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청주가 되고 얘가 어떻게 진천인 거를 검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진천이 노인이 좀 더 많구나. 그런데 혁신도시니까 인구 증가율은 높았던 거구나. 청주는 조금 더 도시적인 지역이니까 노인이 적구나. 솔직히 인구 증가율은 저는 계속 머릿속에 2014년일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까 제가 몰랐던 건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나 2014년이 통합 시점이라는 것까진 몰라잉?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야. 근데 채점을 해보니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것까지 모르면 무슨 근데 있잖아 나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지리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시간 주고 문제 풀면 나는 정답률은 내가 더 높을 자신 있거든. 왜냐면 출제 의도를 선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료를 고민하면서도 선지를 가지고 의도를 읽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풀어주는 것처럼. 근데 나는 이거 현실적으로 청주의 통합 시점 알고 그것까지 기준연도 감안해서 푼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근데 선지를 가지고 풀었더니 답이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거야. 더 놀라운 거 말해줄까? 진천이 인구가 10만을 훌쩍 넘는데 군이야. 원래 5만 정도 넘으면 시로 승격돼야 되는데 군이야 얘 여전히. 이거 뭐냐면 인구가 많이 증가해도 군이라는 지위, 농촌에서 쓰는 행정구역인데 그걸 유지했을 때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많아서 혜택이 많아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 아무리 지역지리가 중요해도 그건 좀 과하잖아. 그치?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거를 일일이 지식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지에서는 계속해서 낯선 자료들이 있어도 선지를 가지고 풀면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선지를 가볼게. 동그라미 1번은 혁신도시는 진천인데 진천이 나냐 다냐를 고민했지 가는 세종시니까 틀렸다는 거 무조건이죠. 경우의 수 고민이 상관없었다고. 2번 선지는 가하고 라하고 총부양비를 묻는데 인구단원 하면서 제가 오로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부양비는 청작년의 반비례예요.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청작년이 가하고 라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두껍냐면 가가 더 두껍죠. 그 말은 총부양비는 라가 더 크고 가가 더 작다 이 말입니다. 반대니까 이거예요. 다음 3번 선지는 성비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풀면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더라고요. 3번 선지에서 성비를 물을 때 라를 물어본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하고 다해서 다가 핵심이 아니라 다가 누군지 모르는데 라요. 비교 대상이 라였는데 라는 부여죠. 부여는 보시면 노인이 많죠. 노인이 많다라는 얘기는 노인은 기본적으로 여초고 농촌 지역이라 하면 청작년은 남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여가 여초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외우겠어요? 부여가 여초라서가 아니라 농촌 지역이니까 농촌은 일반론 쪽으로 여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여초인지 아니면 살짝 남초지만 성비가 100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노인이 많으니까 노인은 무조건 여초니까 상대적으로 성비가 낮아질 거다. 따라서 라가 성비가 높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선지는 일단 나다를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5번 선지인데요. 5번 선지는 중위연령을 묻는데 역시 이거 오로라 인구할 때 제가 강조했죠. 중위연령은 청작년의 비중을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작년을 보는 게 아니라 중위연령은 노인 인구와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비례한다. 물고기처럼 비례 표시한 겁니다. 노인의 비중과 노인의 비중이 가나다라 중에 누가 제일 높으니까 라가 제일 높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라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나를 확정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에서 2번, 3번, 5번이 전혀 저 지역과 상관이 없는 인구 지표와 관련한 자료고 그 자료들은 모두 다
줬기 때문에 3번은 약간 숨겨서 줬지만 줬기 때문에 그 인구와 관련한 선지들을 풀어주게 되면 1번은 무조건 지울 수 있는 거고 정답을 4번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정답을 구하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오케이? 나하고 다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9번 문제는요. 네, 가가요. 제주. 나가 관북지역이에요. 여기에서는 정주간, 그죠? 써있죠? 뭐 나와 있고요, 내용 설명도. 근데 여기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덥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라 라는 거에서 해주시면 이 표 읽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죠. 북쪽의 특징이죠. 단풍은 먼저 오겠죠. 그러니까 이르다, 단풍이 이르다, 위쪽. 그래서 D2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연평균교는 좌우인데 북쪽이니까 낮겠죠. 그러면 높다, 오른쪽 지우고 왼쪽만 남깁니다. 그럼 정답은 A, 그냥 가는 거예요. 1번.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서리수는 북쪽이니까 많겠죠. 그래서 앞쪽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주시면 A 되겠습니다. 됐죠? 쉽게 풀었고요. 10번은 수도권 문제인데 별로 안 틀려요. 가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강원권까지 있는데 별로 안 틀립니다. 가는 파주 쪽 이야기가 되고요. 나는 기업도시 있는데 원주 쪽 얘기 되고요. 다는 석탄합리화 정책 바로 정선 쪽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그닥 틀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키워드는 요거 사실 헤일리? 아무튼 헤일리인가? 이제는 하도 안 가서 모르겠네. 파주에 다른 데 별로 없을 때 아울렛 매장이 생겼는데 명품 아울렛 매장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거기 예술인마을 헤일리라고 하는 데를 많이 놀러도 가고 그랬거든요. 좋은 데가 많아갖고. 요새는 뭐 이천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기업도시고요. 석탄합리화 정책 이런 것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되셨죠? 10번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11번 문제는요. 제가 오로라 때도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는 단편적인 암기를 하는 거다. 한지는 그런 면에서 어디에 뭐 있다, 어디에 뭐 있다 외우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렸어요. 그건데 11번 문제는 뭐 문제의 큰 오류는 정답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 약간 잘못된 지식인데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이 지금부터 설명할 가지역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 지역은 제외됐어요. 근데 경제자유구역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제 오류야 정답 이의제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답에 전혀 영향 못 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를 혹시라도 틀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더 꼼꼼하게 볼 적에 선생님 저는 이거 가지고 당진을 골랐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이거는 몰랐거든요. 그럼 경제자유구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경제자유구역은 여기에서도 출제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수를 범했는데 시점 따라 너무 달라져요. 대통령이 바뀌면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라 도시들이 들어가고 빠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당진도 빠진 거예요. 지금 경기도 쪽만 남았어요. 지금 이 황해안 쪽에서는요. 요 일대에서는 옛날엔 당진까지 충청까지 있다가 경기권만 남았어요.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띄엄띄엄 얘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절대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내기에는 부담이 매우 되는 자료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거 보고 당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수도권 인접해서 수도권의 제조업 기능을 일부 흡수했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IT와 자동차가 위치했다. 전자부품.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제조업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거 아산이죠. 그죠? 네, 아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가주시면 4번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진에 대한 내용이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전혀 문제의 정답 영향 안 주고요.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단편적인 암기 지식으로는 강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봤고요. 12번. 선생님이 오로라 하면서도 6평 앞두고는 지역적인 암기, 지역성 외우라고 했던 거 효과 봤을 거야. 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12번은요. 가나에 나타나는 지형의 단면도다라고 되는데 여기 강원도의 왼쪽 위에 끝이니까 철원 일대고요. 요 녀석은요. 가운데 왼쪽이죠. 춘천 쪽입니다. 그랬을 때 철원은 한탄강까지 있으니까 용암대지고 용암대지는 얘가
현무암이고요. 그 다음에 나 쪽은 춘천이고 춘천은 분지인데 주변에 산지 B는 편마암이고 그 다음 가운데 가운데 C는 화강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선지 1번 중생대 마그마 이거는 화강암 골라 그 얘기니까 C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편마암이 시원생대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얘들아 공룡 발자국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중생대 게 맞아. 근데 중생대 때 퇴적암에 공룡이 발자국 찍지 화강암에 찍지 못해. 화강암은 1번 선지에 나왔지만 땅속에서 관입된 용암이야. 첫 번째 공룡이 눌러도 땅속까지 발을 넣을 리도 없고 두 번째 거기까지 넣었는데 뜨거운 마그마가 있으면 발이 녹지 발자국이 찍히냐. 그지? 그러니까 중생대라는 시기적 공통점이 있지만 암석이 다른 거야. 그래서 3번은 매력적인 오답이고요. 4번은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선지인데 많이 강조했던 건데 이 부분이 급경사잖아요. 급경사인 부분이 경암, 급경. 그 다음 여기는 완경사잖아요. 완경사인 부분이 연암, 완연. 이게 화강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연차, 경 단단하고 연 약한 것의 차이에 따른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더 단단하고 약하냐는 보시는 대로 오래됐지만 편마음이 더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은요. 밭이 아니라 둘 다 논이죠. 근데 사실 5번 선지는 선생님의 개념 때 이 충적층은 물을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물으면 안 된다고. 교수님들은 안 묻는다고. 여기서도 묻진 않았는데 용어를 써버렸는데 이거 진짜 목 잡고 쓰러지실 교수님들 많아요. 야 무슨 용암대지의 충적층이냐. 지는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어를 쓴 것뿐이지 이것의 성격에 대해서 뭐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조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충적층이란 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서는 논이다. 여기까지 알기 어려워도 여긴 논이다.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참고로 선생님 이거는 논인지 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말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논인 겁니다. 왜 선생님 이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침식분지 안에 있는 충적층이라는 건 여기에 범람원이 발달하는 거예요. 범람원이라는 건 자연재방과 배우습지고 자연재방은 밭이고 배우습지는 논이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로. 하지만 얘는 용암대지고 용암대지는 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오답으로만 쓸 수 있는 선지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번은요. 헷갈리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맞아야 돼요. 문제를. 헷갈리는 자료가 있는데 맞아야 됩니다. 이거 역시 오로라를 풀면서 비슷한 맥락의 홈런권 문제가 있었어요. 광주, 담양, 순천, 보성 뭐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로 도시단원에서 제가 이것까지는 좀 심하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알자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의 얘기예요. 그 문제풀이를 들었으면 여기서도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이 풀었던 방법이 요거 광주광역시네. 테두리가 혼자 다르죠. 아까 세종시 할 때도 봤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리고 이거 전남의 오른쪽 아래 끝이 광양인데 여기 아래 튀어나온 데가 여수인데 그 옆에가 있는 데가 순천이네. 여기는 애들이 어딘지 모르더라고. 시골 이렇게 놓고 풀었더라고. 그래도 돼. 근데 여기는 구례입니다. 구례. 어딘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시골스럽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개수가 적으니까 백화점이고 개수가 많으니까 슈퍼라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전체적인 가게들이 가에 많으니까 이게 광주가 되는 거 할 수 있고 이 두 개 중에 나가 다보다 좀 더 큰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문제는 순천과 구례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구례는 오로라를 선생님이 해보면 EBS 연계교재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순천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 여수하고 광양 사이에 있으면서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을 때 이렇게 순천을 무조건 거쳐가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광양에 제철소가 있고 여수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백화점을 이 지역에 다 짓기에는 어려워. 근데 순천에다 지으면 광양 사람도 오게 하고 여수 사람도 가운데서 오게 하고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순천이 소비 도시로서 좀 발달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백화점이 있다. 백화점이 있다는 것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순천이 좀 더 큰 지역이다를 알아주시면 좋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항상 말하지만 이거는 제가 해설적 입장에서 저는 사전 지식으로 말을 했지만 모를 수도 있다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풀려야 맞습니다. 1번은요. 1번은 알아야만 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가 순천인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정원박람회라고도 하죠. 람사르 습지. 바닷가에 있는 습지 중에 우리나라 최대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는요. 예, 나에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1번은 순천이 어딘지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선지. 나하고 다에서 누군지 몰랐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선지는 세모 치고 가는 겁니다. 참고로 람사르 습지는 연안 최대가 바닷가 최대가 순천이고요. 내륙 최대는 대구 아래에 있는 경남 창녕이죠. 그 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좀 더 심화된 건 나중에 문제들 하면서 하시고요. 2번은요. 네, 가가 제일 큰 광주니까 광주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틀렸고요. 3번은요. A가 백화점이니까 백화점 더 자주 가면 큰일 나죠. 무조건 틀렸고요. 4번은요. 백화점이 개수가 적으니까 이동거리가 멀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 다 중에 가가 누군지만 알면 나다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게 해준 거야. 알겠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지가 다시 계속 말하지만 제가 계속 나이 뭐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반복인데 어려워요. 더. 하지만 선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면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게끔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한지가 더 잘 낸 문제 같아요. 세지보다. 세지보다 한지가 잘 낸 문제 같습니다. 문제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선지 구성을 한 문제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대형마트가 슈퍼마켓보다 개수가 적어. 그렇다는 얘기는 더 넓은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지.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B가 대형마트보다 B는 슈퍼마켓인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4번은요. 역시 이거는 제가 개념을 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 강조 안 해요. 근데 오로라를 하면서는 이런 용어 있다. 그냥 들어두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에서 쫄 수는 있지만 몰라도 문제는 풀거든요. 철거냐 비철거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예요. 핵심은. 일단 갑. 좀 낯설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교외 지역이라니까. 근데 봐라. 비문학이야 이거. 뜨는 동네의 역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그 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에 있다는 거야. 교외와 교외 지역, 교외화가 일어나는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얘기 갖다 물어보면 어떡해. 위치가 잘못됐지. 그래서 갑은 지웠고 이거는 여기 보면 한옥을 활용해서 했다라는데 철거했다는 게 말이 돼. 그 다음에 병은 보게 되면 다와 관련한 이야기에서 오래됐다.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럼 건물의 층수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오케이? 정은 부쉈다는데 무슨 보존 재개발이야. 문은 그래 부쉈다니까. 부쉈는데 무슨 건물의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아. 바뀌었지 두 개가.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15번. 이번 시험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후 문제가 원래 변별력이 한지에서 큰데 이번에는 기후 문제들이 모두 정답률이 낮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뭐 문제가 쉬웠다라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올라온 결과라고도 좋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우리가 많이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기후 문제의 변별력이 이거보다 좀 더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선지가 더 길게 들어가면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선지에 있는 내용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기후 나 문제 없는가 보다 하고 우쭐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문제 경험하시라. 그래서 제가 오로라의 기출문제, 개별과제 해설 강의에서 기출문제까지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해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기후를 문제 푸는 방법은 항상 동일해요. 지역을 우선합니다. 원주 쪽 같고요. 요 강릉 아니죠? 대관령입니다. 평창 쪽이고요. 얘 울릉도고요. D는 남해도, 남해 섬이 있는 데입니다. 헷갈릴 요소도 있지만 일단 저는요. 지역을 항상 먼저 본 데인데 대관령이 있고 여름 기온이 있어서 원래 다른 지역들은 겨울 기온으로 고르는 게 좋지만 대관령은 20도 미만이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 원 빼고 요거를 여름 기온을 20도 미만인 걸 가지고 얘를 제일 먼저 했어요. 가겠구나 얘가. 그 다음에 저는 울릉도가 보이길래 겨울 강수가 많으면 좋겠는데 겨울 강수는 없고 여름 강수만 있는데 적구나 이걸 했어요. 그래서 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봤더니요. 여기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교차가 작아요. 여름에는 가장 대관령 다음으로요. 남은 지역 중에 시원하고요. 그래 북쪽이고 바닷가니까 여름에 시원하지. 그리고 바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연교차가 작고 확인이 되더라고.
오케이? 그렇게 풀었고요. 두 번째로 풀었고요. 세 번째는 원주하고 남해가 남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은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원의 크기 이런 거 안 건드렸고요. 8월 기온도 굳이 안 건드렸어요. 그냥 여기서 차이가 큰 게 연교차니까 나가 다보다 연교차가 크네. 연교차가 나가 다보다 큰데 두 개의 기후 요인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위도가 있으니까 위도가 바로 연교차에 영향을 끼칠 때는 북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질이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남쪽보다 연교차가 크고 따라서 연교차가 더 작은 다가 D겠구나. 나가 A겠구나. 이렇게 갔던 거지. 그래서 요 친구가 나, 요 친구가 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B, A, D, C 이렇게 해서 3번 가더라고요. 됐죠?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됐고요. 16번. 16번은 수도권 문제 중에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고양시고요. 여기가 화성시죠. 그리고 이쪽이 안성입니다. 요 옆에 있는 이천 내주지. 안성이 들어갔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농가의 인구 비율이 높고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이 제일 낮다는 건 얘는 시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성.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높다는 건 둘 중에 더 배드타운이네 골라봐 라는 얘기고 가까운 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화성은 경기 내에서 제조업이 1위인 지역이고요. 제조업이 1위인 지역이고 또한 화성은요. 제조업이 1위이면서 주간 인구 지수는 경기도 안에서는 2위인 지역이에요. 왜 이 말씀드려요? 통근 통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요. 그 안에 IT나 자동차 공장들,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기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지 가보죠. 1번 가장 시골이니까 아파트 비율 높을 수 없습니다. 2번 겸업농가의 비율 같은 경기도 안에서 비교할 때는 누가 더 근교 지역이겠니? 근교 농촌의 성격을 띠겠니? 이런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가 더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더 머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유소년 인구 비율은 나하고 가를 비교하는데 시골이고 얘는 2기 신도시가 들어서내고 얘는 1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더 최근 신도시니까 물론 비교의 대상은 안성하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왔을 거고 그럼 애기들도 더 많겠지.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 화성이 제1의 지역이라고요. 제조업. 그 다음에 5번은요. 화성은 2기 신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정말 좋아요. 진짜 이번 시험은 문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느낄 거야 그거는.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 자체 제작 문항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강해. 그리고 그게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면서 내 의무라 생각하고 일종의 사명의식이 있어. 내가 직접 내는 거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진짜 믿고 맡기는 출제자들한테 문제를 의뢰하는 거고 그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난 좋아. 좋아 실제로. 그런데 이 정도 난이도 이 정도 잘 꾸며진 문제면 저는 진짜로 재수없지만 평가 문제보다 제 자체 제작 문항들이 제 출제자들이 내준 문항들이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문제면 제 자체 제작 문항 모의고사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 좋다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로. 좋아요. 좋아. 일부 심한데? 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제 트집이고 문제가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좋아요. 자, 17번 문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전자부품,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제자들의 선생님이 오로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참신하고 또 변별력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낯선 자료를 먼저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뒤쪽에 숨겨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게 좀 더 익숙하다 이 말이야 저거보다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설명할게. 여기서 보면 출하액이 가가 1등이지. 화학하고 자동차하고 전자 중에 누가 1등일 것 같니? 전자. 우리나라는 이게 먹여 살려. 근데 문제는 자동차하고 화학을 이걸로 하기 어려운데 보게 되면 자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에서도 선지에서 등장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조립산업이에요. 조립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료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종사자 수가 많아요. 반도체도 많지만. 그런 반면에 화학은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얘는요.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장치산업 또는 시설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장치산업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계를 설치하고 그걸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쓰냐면 전기 에너지 소비는 많죠. 기계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종사자는 별로, 즉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종사자가 나가 많으니까 나가 차고 다가 화학일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걸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지역별로 좀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지금 A하고 B가 다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밑에 1번 선지를 보니까 하나가 경기고 충남이래요. 근데 블랭크가 아닌 지역을 보게 되면 얘네 두 개는 울산이 있고 얘만 울산이 지금 없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이 있겠죠. 그죠? 화학 같은 경우도 울산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전자는 울산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도 전자란 걸 확인했지만. 오케이. 그럼 둘 중에 누가 자동차고 누가 화학이냐를 할 적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화학은 전남이 상위권에 들어가죠. 근데 자동차는 전남이 없죠. 여기서 또 고독하게 광주를 외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그랬지. 광주는 전국 단위에서 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광주 안에 별로 없기 때문에 광주의 자동차를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이 같이 나오면 보기 좋다. 있다 없다로 하면 된다. 전남은 화학이 있고 석유화학이 있지만 자동차는 없고 이거 내가 그대로 강의 중에 했단 말이야. 반면에 광주는 자동차는 있지만 화학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둘 다 광주는 없으니까 광주 찾지 말고 여기 전남이 있으니까 얘 화학하시고 얘 차 하시라고요. 광주 찾아 헤매지 말고. 제일 심각한 사람은 광주가 전남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기초를 튼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호남권이지만 전남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가 서울이지 여기가 경기도 서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조심해서 봐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A가 화학에 거의 없고 뒤로 밀려 있고 나머지 거는 둘 다 A가 크죠. 특히 전자에서 큰 거 수도권이겠죠. 얘가 충남이고. 미안 수도권의 경기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요 A하고 B가 경기 충남인지를 헷갈렸어도 문제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돌아가야 되지만 그냥 딱 알았으면 정답 1번 게임 끝나는 건데 어떻게든 돌아가서라도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2번은요 부피가 크거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이다.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답만 말씀드릴게요. 가는 전자고요. 전자는 입지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가 얘기하는 거 맞죠?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더 공부해 보세요. 이 2번 선지에 해당하는 건 여기 업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해설을 할 때 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2번 선지는 해당하는 거 없습니다. 오답으로 간 거고요. 3번 선지는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계열화해서 생산한다 라는데 이거는 화학입니다. 화학이에요. 계열화라는 건 사실은 중화학 전체에 쓸 수 있으니까 자동차와 화학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원료를 한 가지 가지고 쓴다는 건 화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지금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요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할게. 요건 되게 심화된 코스야. 심화된 코스야. 오류나 해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까지 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줬어. 근데 이렇게까지 내긴 어렵다라는 게 나와버린 거야. 4번은요. 4번은 최종 제품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이다. 부품, 조립, 이건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5번은요.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라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자동차와 화학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거는 지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1인당 출하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뭐 당이 나오죠. 뭐뭐 당이 나오면 앞에 거분의 뒤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인구수, 뭐 여기는 종사자겠죠. 왼쪽 자리를 보면. 그리고 출하액. 그래서 종사자분의 출하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각각 여기에서 요구한 나와 다를 보면 나는 약 12분의 10, 뭐 한 2? 요 정도 되나? 12분의 12 정도가 되고요. 다는요. 종사자 5분의
그냥 출하액 10 요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숫자를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나하고 다가 아니라 가하고 다잖아. 왜 써놓은 숫자랑 다른가 했네. 12분의 17. 결과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구하는 방법 아시면 되겠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그냥 남한과 알아도 되고 북한과 알아도 되는데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 유, 탄, 천, 원, 수 이렇게 되고요. 북한은 탄, 수, 유라고 했죠. 탄, 그다음 수, 유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 선지가 어려웠죠. 이런 거 제끼고 가시라고요. 근데 제가 좀만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에서는 가를 이용한 발전소는 주로 평양에 위치한다라는데 일단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수력이 화력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라는 건 석탄이니까 여기서 수력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화력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원래 화력이라는 녀석은 석탄도 쓸 수 있고 천연가스도 쓸 수 있고 석유도 쓸 수 있는데 일단 화력 발전을 할 때 석유는 비싸서 잘 안 쓰죠. 남한에서도. 근데 북한은 뒤에 비슷한 선지가 나오지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망했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오로라 선생님이 조금 무리해서 내용 설명할 때 했던 얘기야. 마지막 강의에. 망했다. 그래서 원료를 사서 쓸 수는 없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쓴다. 석유 안 되는 거야. 자동차 연료로 쓰기도 어려운데. 천연가스도 수입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북한에서 화력을 한다면 그건 석탄이라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는 일단 되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평양 주변이냐라는 거잖아. 아까 비슷한 선지가 또 나왔었는데 수력은 대소비지에서 뭘 됐지? 화력은 소비지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소비지라는 건 대도시와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평양은 북한의 수도 대도시잖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하려면 화력이 좋고 북한의 화력은 석탄을 가지고 한 거니까 기억은 맞는 거지. 근데 이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넘어가줘도 좋고요. 니은은요. 총 전력에서 차지하는 건 다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량이 북한이 남한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요. 발전량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 20.0과 0.4의 차이니까 그냥 맞다는 거 확인되고요. 디귿은 북한은 석탄이 석유보다 해외 의존도가 낮지요. 석탄이 자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많이 쓰는 거잖아요. 탄수가 된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은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석유고 천연가스가 가장 적고 여기에 수력이 비교 대상이라면 수력도 적죠. 따라서 리을 선지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기억은 판단하기 어려워서도 디귿 리을을 지워줄 수 있고 기억은 선생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했지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정답은 그거 아니어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지식이 부족한가 봐요 이러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자, 19번 문제. 지금부터 제가 뇌피셜을 돌려볼게요. 19번은 출제자들이 변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준 문제인지 저는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나다, A, B, C 지역과 작물을 모두 미지수로 줘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변별력이 높죠.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지도에다가 A, B, C를 써준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에너지 문제 6번 문제처럼 그냥 지도 속에 음역만 주고 그 A, B, C 지역을 안 준 다음에 지역까지 같이 너희가 맞춰봐 이렇게 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아마도 이렇게까지는 너무 한지 어렵다. 그러면서 좀 조율한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진짜 이건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저 단 하나도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제 출제자들과만 이야기를 나눴지 이번에 검토진 누가 들어갔고 출제진 누가 들어간지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통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오해하지 마세요. 뇌피셜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 내 느낌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사실은 ABC 지역을 연결하래도 이 맥류 가지고 하면 돼요. 남쪽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북 있고 제주 있고 없는 애가 평창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창이 간 김에 해보면 평창은 고랭지 무배추. 그래서 얘가 채소일 것이다. 나가.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B가 부안이고 부안은 쌀이 많고 제주도는 쌀이 없겠지. 그래서 요게 벼, 가가 벼.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얘는 과수. 사실은 있잖아 얘들아. 제주도에서 과수가 많아 채소가 많아 이거는 어떤 해의 자료를 보면 두 개가 반반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 암기를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지금 가장 최근 자료로 나왔는데 과수가 많으니까 이제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난 위험스럽다고 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출제자는 여기에서 평창을 통해 채소를 제시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누가 더 많은지 외워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지. 다른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선지 보게 되면요. 쌀은 논작물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면요. 채소는 제주가 전북보다 높다는데 여기에서 채소 이만큼, 여기에서 채소 요만큼이니까 제주가 높은 게 맞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물론 제주와 전북의 모든 지역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조금 일반화해서 보는 겁니다. 3번은요.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건 쌀이에요. 4번은요. 이것도 설명을 길게 하려면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쌀은 시설 재배하지 않습니다. 식량작물은 노지 재배하는 거예요. 과일도 아니에요. 노지 재배예요. 채소의 일부가 시설 재배합니다. 작물별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요. 정답 2번 나왔고 5번은요. 총 재배 면적은 쌀이 가장 넓죠. 잘못됐습니다. 5번 선지에서도 재배 면적은 쌀이 더 넓은데 만약 이게 생산량이었으면 채소가 더 많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채소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년에 문제를 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우리 진짜 열심히 달렸다. 그치, 애견 PD. 죽겠다. 나 지금 목 다 쉬었어. 나 목 갔어, 지금. 계속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 거야. 왜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가는데 생색내는 줄 아니, 얘들아? 왜냐면, 그냥 힘들어할 거 아니까. 그냥 내가 빨리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물리적 상황이 안 됐어. 나는 그래서 어젯밤에 이거를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찍듯이 화면 보여주고 내 얼굴 옆에 조그맣게 넣어놓고 옛날에 해봤던 것처럼 할까 그 생각도 했어. 근데 그냥 밤새 엎드려가지고 태블릿으로 막 문제 풀면서 되게 문제 파일이 늦게 공개됐거든. 막 문제 풀면서 여기다 쓰면서 그래 조금 더 늦지만 정확한 거 하자. 어차피 당일날은 멘붕 됐을 거고 국영수 하고 주말에 볼 때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해주자. 근데 사실은 내일 또 EBS 촬영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덜 미안할 것 같고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앞으로 할 말이 있다기보다는 잔소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되게 힘든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다 힘든데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만 알아두세요. 울고 징징하지 마시고 울고 징징할 사람은 주말까지만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짝 정신 차리고 달려야 돼요. 고3 친구들은 쉽지 않구나 느끼셔야 되고요. N생 친구들은 좀 더 분발하자. 나태해지지 말자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선제로 곧바로 들어가면 기억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맞고요. 니은은요. 얘들아. 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니은에 보면 수도권 신도시래. 주로 경기, 인천, 경기에 특히 많이 짓지. 야, 비수도권이 못 살고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문제인데 서울에다가는 아니지만 경기, 인천에다가 아파트를 더 지어버리면 서울로 나눠도 경기, 인천으로 와버리는데 그럼 비수도권은 더 안 좋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해법. 오케이? 디귿은요. 수도권 총량제는 뭐 많이 나왔던 건데 과밀부담금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나왔던 선지는 아닙니다. 디귿은 맞지만 이거 가지고 풀진 마시고 세모 치시고 리을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는데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제3차냐 몇 차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첫 번째는요. 기업도시 혁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이 아니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기업도시 혁신도시는요.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걸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수도권에 없어. 비수도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지금 내용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낯선 것을 통해서 디테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왔는데.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걸려든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걸 보내는 거랬잖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보내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게 기업도시 혁신도시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잘못됐지. 그래서 보게 되면 리을 지우고 니은 지우면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20문제 모두 풀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는 못했어요. 다는 못했고 서로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거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걱정되는 건 유일하게 뭐냐면 이거는 세지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 수능에 대한 등급이 블랭크 난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렇게 냈댔죠.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 조금 쉽게 해줘야 되나? 그러면 9월 달에 문제 난이도가 또 조절이 실패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수능 때 출제자들이 당황해서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말자.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상하고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어진 걸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지의 경우는 이렇게 자료가 어려워도 소거법으로 차분하게 풀면 되니까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출제 의도를 읽어주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외우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에 푹 쉬시고 힘내세요. 선생님은 주말에 아무튼 좀 더 일해서 송글씨 해설지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